뉴욕 증시가 엿새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티그룹 등 은행들의 실적 호조와 중국의 성장률이 회복세를 나타낸 게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엇갈리게 나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뉴욕 제조업 지표는 호조를 보인 반면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오르며 사흘 연속 신기록을 세웠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1%, 0.1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재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존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가 혼조를 보였지만 중국 성장률 지표가 안도감을 준 덕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에 부합했고 중국 당국이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2배가량 늘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6%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6%, 0.3%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을 밑돌아 소비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9.5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용지수가 0에서 3.26으로 개선됐으며 신규 주문 지수도 마이너스 6.69에서 3.77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5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2달 연속 늘어났으며 예상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반면 기업 판매는 1.1% 증가하며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심을 모은 시티그룹의 실적은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 2분기 순이익이 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29억 5천만 달러에 비해 42%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경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도 주당 1달러 25센트로 전문가 예상치인 주당 1달러 18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20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예상치인 197억 3천만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 증가와 부실 자산의 손실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은행 실적 호조에 시티그룹의 주가가 1.99% 오르는 등 금융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지난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후 똑같은 조치를 EFSF에도 적용했습니다. 피치는 현재 EFSF가 발행하는 장기 채권이 최소 AA+ 등급인 국가들에 의해 100%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또 다른 EFSF 지원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거나 AA+ 등급 국가들의 보증 비율이 100%를 미달할 경우에는 EFSF의 추가 등급 강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여부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설령 축소가 시작돼도 통화 부양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룰로 이사는 이날 폴리티코지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연준이 현재 매달 85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여부는 어디까지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경제에 의존하며 경제 지표에 좌우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본 뒤 축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엿새째 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 호재를 작용했고요. 또 시티그룹의 실적도 앞서 발표됐던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와 마찬가지로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6월의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밑도는 성적을 공개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폭은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증시도 지난 거래일 조정을 받았던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한 소식들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오전에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됐습니다. 예상치였던 7.5%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를 준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7.5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대로 그 수치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상반기의 평균을 보면 1분기 때 7.7을 기록했고 2분기 때 7.5를 기록했기 때문에 평균은 이제 7.6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7.4 이상을 맞춰야 제5세대 현재의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전임 그 지도부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이관받아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목표 경제 성장률 7.5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GDP는 지난해 2분기부터 이제 좀 그 하락세가 좀 완연해졌었는데요. 지난해 2분기에 7.4를 기록했고 4분기 때 7.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7.5와 7.7과 7.5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해 같이 3분기 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7.5로 나오자 아시아 시장이 어제 좀 안도하는 랠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7.5의 수치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6월에 PMI 수치도 50.1로 발표가 되면서 다소간의 그 통계에 마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그 7.5로 나온 부분도 7.5 밑으로 들어갔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감안한 수치로 7.5를 내세우지 않느냐 이런 일부의 의구심도 같이 현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그 공격적인 태세는 모건 스탠리 쪽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기업과 은행들의 부실이 확연하게 현재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수면 밑에서는 이미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7.5를 안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리커창 체제와 개혁 기조 이런 부분에 큰 변화를 고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원하는 수치를 내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 수치의 적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믿기 어렵다라는 반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융통성이 있고요. 또 중국 통계국을 너무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 하반기 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IB들은 계속적으로 현재 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 HSBC,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금융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그룹 내용은 이제 CT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GDP 수치를 7.4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그 경제 측면에서 쇼크를 계속적으로 현재 거론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5% 이하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현성이 없는 수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공격적으로 중국의 현재의 경제 성장률, 특히
수면 밑에 불투명한 현재의 그 개혁 구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제 상하이 지수나 CS300 선전 지수도 반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 축소, 딜레버리징 국면을 가져가고자 하는 리커창 총리의 리코노믹스 이 부분이 이어가겠지만 올해 적정 경제 성장률에 대한 중국의 현재 5세대 지도부가 명확한 시각과 그 수치를 공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간의 GDP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 이 수치는 제5세대 시진핑 리커창 체제에서는 7% 초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담보하고 있는 수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7.5%보다는 다소 낮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정부의 고민도 있습니다. 대놓고 경제 성장률을 현재 7.5에서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현재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시장의 충격을 막는 수준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이니셔티브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수치의 적정성 논란을 투명성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하반기와 중장기적으로도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 등 위험 자산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몇 달간 한 차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견이 어긋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월가 내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오늘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게 이제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쪽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증시 쪽으로 자금을 좀 끌어들이려는 그런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감 방송, 현지 방송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앵커들의 움직임을 많이 봤는데요. 네.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풀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이것이 미 증시를 추가적으로 더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의 이제 기대감인데요. 그렇지만 5월 22일 버냉키 의장이 내년 2분기 때 양적 완화 규모가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그 채권 시장의 균열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모두 증시 쪽으로 들어온 자금의 기대만큼은 예상보다는 적은 것으로 현재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른바 픽스드 인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미국의 국채와 그다음에 위험자산의 대표 주작격인 미국의 주식과 파생상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수평적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보다는 조금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수치 조사 기관인 트림랩이 발표를 했는데요. 6월 미국의 채권과 채권 상장지수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6월 달에 679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 7월 들어서도 11일까지 7월 초부터 11일까지 118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7월 들어서 미 증시로 유입된 자금은 208억 달러에 그치고 나머지는 예금과 저축 계정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예금과 저축 계정의 자금 유입은 748억 달러에 달해서 채권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단기 부동화하거나 머니마켓 펀드에서 일시 머무는 쪽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 일부는 증시로 환류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이른바 증시에서 예견하는 예상보다는 다소 그 속도는 좀 더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발언 여하에 따라서 증시로의 유입 규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수치는 단기간의 변동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서 여기에 수긍하지 않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5월 22일 이후부터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장의 그 흐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S&P 500 지수가 1700을 넘어서 175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은 채권 시장이 다소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5월 19일 날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19%, 오늘 새벽에 마감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 수준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가격 강세의 수준은 그 원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자산과 그 다음에 안전자산, 이 자금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속성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모두 위험자산으로 급격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대는 조금은 좀 기대가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일부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증시의 흐름을 보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의 변수 요인인 그 FOMC 의사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버냉키의 내년 1월 퇴임 이런 부분에서 향후 출구 전략의 속도 조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자금의 이동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다시 부채 위기에 직면했던 포르투갈이 이제 여야가 기존 구제금융 이행 여부를 두고 21일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나 이태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로존의 늘 위기의 진원지로 얘기를 하는 이런 주요 국가들이 특히 이제 재정 불량 국가들은 그리스를 비롯해서 긴축 이행의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 재정 불량 국가 중에서는 아일랜드만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긴축 이행을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포르투갈은 현재의 연정인 사회민주당과 국민당이 조율이 틀어지면서 국민당의 일부 내각 관료가 사퇴를 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러자 야당 쪽인 사회당 쪽에서 현재의 긴축기조 이행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스와 마찬가지 입장을 현재 내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어렵게 야당과 여당이 21일까지 이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세부 긴축 이행 법안의 내용들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겠다라고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야당인 사회당 쪽에서 강경 자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1일까지 이것이 이제 봉합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시장에 움직이는 형태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아니발 카바쿠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은 여야 지도자가 긴축 이행에 합의를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이행을 해서 내년 6월에 우리가 그 긴축 이행의 일정대로 이를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도 일부 현재 조금 균열이 간 현재의 연정 파트너 간의 그 봉합이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을지 유로존의 그 리스크 부담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합의가 되면 포르투갈이 내년 6월에 구제금융을 졸업하게 되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사회당이 대규모 긴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팽팽한 대립 속에 2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포르투갈 문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크게 변동하는 것이죠. 그때 포르투갈 연정이 그 균열 조짐이 있을 때 시장에서 100bp 이상, 1% 이상 변동 수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10년 만기 포르투갈 국채 수익률이
7% 언저리 수준에서 크게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다소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현재 1,020억 유로의 구제금융 이익의 실사 작업을 기존의 트로이카가 이달에 실시하겠다는 부분을 다소 연기를 해줬습니다. 8월 말로 한 달여간의 시간을 좀 벌어준 상태인데요. 긴축이행의 합의안을 만약에 예정대로 21일까지 잘 봉합을 할 경우에 현재 내각은 긴축이행이 졸업되는 내년 6월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총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사회민주당과 국민당의 연정이 만약에 어그러질 경우에는 포르투갈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연정이 와야 되고 새로운 총선 기조로 들어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이제 유로존의 리스크 부담이라고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그 트리플 A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떨어진 그런 흐름을 살펴드렸는데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현재 다소 잠잠하고 있는 스페인을 비롯해서 프랑스까지 모두 다소간의 현재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의 하반기, 올해 초 드라기 총재가 하반기 때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간 테마와 그리고 특징 업종들의 흐름을 분석해보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약세를 보였던 업종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어제까지 시장에 가장 강한 업종은 아무래도 운송 장비, 특히나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의 GDP를 발표를 했죠. 중국의 GDP가 7.5% 정도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 딱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죠. 7.5%.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들이 운수 창고 업종, 기계 업종, 이런 업종들이
어느 정도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점쳐지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GDP가 중국의 GDP가 예상치만큼 나와줌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라는 의견으로 조선주, 뭐 화학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뭐 어제까지 의약품 업종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LG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최근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추세적으로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면서 이제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주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신성장 어느 정도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의약품 업종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 주를 보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 약세 업종을 보면 어느 정도 지수가 1800 하단에서 1870까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약했던 종목들은 뭐 어제까지 해서 통신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최근까지 좀 급하게 올라왔던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뭐 경기 방어주 성격도 띄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점쳐졌던 특히나 뭐 LG U+ 같은 종목들은 10,000원 돌파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가 최근에 조정 13,000원을 찍고 난 이후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통신업들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는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업종이 이제 버냉키 발언에 의해서 사실 금리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물 국채를 보고 금리가 기준금리는 우리가 동결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날 하지만 이제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장기물 국채와 그리고 단기물 국채 차이 이 차이를 이제 이 스프레드가 이제 길어지냐, 뭐 짧아지냐, 뭐 채권에서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금리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고객들의 이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고유 계정의 자산의 수익이 상당히 중요한, 어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종이 보험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혜를 가장 먼저 입는 업종이 뭐 은행,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이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고 보험은 이제 갖고 있는 채권 가격에 채권의 가치가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닝에 좀 달라지는 어닝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출구 전략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험업종이 지난주 이제 버냉키 발언 때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 기대감으로 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제 주말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해서는 보험업자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고점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리캠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 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수익을 내신 분들 어떠한 접근이 중요할까요? 자, 일단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부분이 사실 전기차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어느 정도 뭐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전기차 업종이라는 거는 뭐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비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구는 뭐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니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석유 업종들, 정유 업종들이 결국에는 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유 회사와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하는 자동차 회사 간의 어떤 그 알력 다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는 빨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가장 전기차 시장을 크게 열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미국의 이제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전부터 전기차 시장을 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기술과 인력을 투자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길거리에서 누구나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동차를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미래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열 것이냐, 이 신시장을 누가 개척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BMW가 전기차 시장 그 BMW 3 시리즈를 통해서 전기차를 내놓겠다. 그 출고 가격 한 4만 불 정도로 이제 내놓겠다라고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이제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BMW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고가 브랜드로 팔리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BMW가 전기차 시장을 열게 된다라고 한다면 후발 업체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나 좀 더 그 연비에 대한 기술력을 좀 더 요하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 특히나 일본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고포 논란, 밸류에이션 논란이 불거질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는 접어듦에는 분명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성에 주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수혜주가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 그리고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라는 부분들은 서칭하는 노력은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부터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기차에 전기차 테마가 형성이 될 때 네. 실적이 안 되는데도 그냥 테마군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피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기차 업종과 더불어서 중국의 GDP가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과 화학 어제장에 좀 어느 정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LNG선을 이제 발주하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차트 모양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는 현대미포라든지 삼성중공업 정도 이제 보시면서 조선업종도 이제 장기 늪에서 장기 그 업종에 대한 장기 늪에서 벗어나는 업종이 개선되는 그런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GDP가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해서 경기 낙관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서 예전에 2007년, 8년 이 정도의 조선주가 빅사이클을 탔을 때 그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하는 박스권 대응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융주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 금융주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은행주들이 7월 들어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주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금융주는 사실 미국의 금융주와 우리나라 금융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2008년 리먼 사태에 그 늪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그리고 상당히 그 미국 시장에 있는 돈을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1차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는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돈들이 결국에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금융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주들은 미국의 투자 대상이 아니고 전 글로벌 대상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투자처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자체가 우리나라 구조와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봤을 때는 미국 금융주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은행, 뭐 보험, 증권회사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은 개연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은행주가 뭐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대 마진, 금리의 상승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이제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승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대체적으로 견조한 박스권 상단을 뚫을 것이냐,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이제 1875 정도 포인트, 한 1900선까지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상당히 강한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권 1900을 뚫고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추세적으로 들어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가 좀 움직여주면서 예.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뭐 조선과 화학 이 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흐름, 이번 주에 중국 관련주가 상당히 키를 쥐고 있다. 박스권 네. 상단을 그 점을 포인트로 잡고 이번 주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연비 규제 기준 강화에 따른 차량 경량화도 지난 거래일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시장을 이끌어갈 테마 업종, 그리고 트렌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보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량 경량화 같은, 어제 시장에 얘기가 나왔죠. 차량 경량화의 뭐 관련주, 현대 EP라든지, 뭐 코오롱 플라스틱,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연비 기준이, 이제 2020년에 이제 목표치를 잡는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리터당 20리터로 가겠다. 그 20리터가 이제 넘지 않는 기종 그 차량 기종들은 뭐 이제 좀 더, 이제 과세를 좀 더 심하게 매기겠다. 뭐 이런 기준인데,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제 차체가 가벼워야죠. 아무래도 차가 연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차체가 가볍고, 뭐 엔진의 성능도 필요할 것이고, 아마 하이브리드 뭐 그런 기능들, 전기차 기능들, 뭐 이런 기능들이 다 가미돼야지만 지금의 어느 정도 평균 연비가 뭐 한 10리터 초반, 10km 초반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뭐 1.5배에서 2배 정도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가벼워야 된다.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제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그런 외부 이런 그 골격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어제장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그 기준치,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가야 될 방향 자체는 연비가 좀 더 개선이 되고 차체가 가벼워야 된다. 이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네. 관련주들에 대한 뭐 간단한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형주로는 그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이런 그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움직였던 뭐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 뭐 PNT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뭐 파워로직스 뭐 보호회로, 그리고 뭐 PNT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성 테마 재료로 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만, 뭐 일단 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철강업종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방산업인 조선주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좀 길게 봐야겠지만 철강산업 쪽으로도 또 희망이 조금씩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철강산업 전망과 함께 접근법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조선주의 어떤 약간의 어떤 개화가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철강주 쪽에서는 지금 어떤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후판 쪽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을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먼저 철강주의 대표 종목들로 볼 수 있는 게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대비가 아니라 작년 2분기 대비 현재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한 35% 이상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35%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지금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건데, 특히나 포스코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좀 했기 때문에 좀 감소폭이 좀 덜한데,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 부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좀 볼 때는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중국의 과잉 공급입니다. 저가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엄청난 양의 어떤 과잉 공급들이 결국 이제 철강주에 대한 어떤 발목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가 상승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보통 이제 철강주 하면은 철광석 가격이 수입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가 구성의 상당 부분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까지 맞물려 가지고 연계가 되는데, 2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집계되는 철강주에 대해서는 예전에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높았을 때에 어떤 지금 원가가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봤을 때는 호주 같은 데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쪽을 납품하는데 철강세 중심으로 납품하는데,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은 철광석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철광석 가격이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 이후부터는 원가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전력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전력이 또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 전력 부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비용 증가 부분이 좀 많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급 과잉 때문에 5월, 6월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들의 가격이 좀 인하됐던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부담 요소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 후판 가격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철강주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앞부분에서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 조선업에도 납품을 하고요. 건설 경기가 좋으면 철강이 많이 들어가고요.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건설 경기는 아직까지도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자동차하고 가전제품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선 쪽에서의 어떤 변화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어제 잠깐 좀 설명드린 것처럼 해양 플랜트 쪽은 201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선 쪽의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어제 설명드렸던 에코십,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한 어떤 선박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후판 시장에 지금 변화가 나타나는데, 후판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국내 조선사들이 상당히 경기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값싼 중국 제품을 거의 다 썼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가격이 싼 중국 제품을 쓰다가 결국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게 뭐냐면 결국 가격만 싸고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갖고 최근에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중국산 후판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고요. 국산 후판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업 쪽의 어떤 변화, 그리고 후판의 그 국내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분기별로 지금 후판 생산량이 지금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좀 표시가 될 건데, 거기서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은 포스코고요. 아래쪽 부분은 동국제강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를 하다가 결국은 언제부터 생산량에 좀 변화가 생겼냐면 2013년도 1분기에 거의 하락의 저점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후판 가격의 생산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국제강 역시도 생산량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돌아갔습니다. 그럼 뭐 생산량만 늘어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결국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서 보면은 출하량을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노란색은 전체의 출하량이고요. 빨간색은 내수 판매, 그리고 파란색은 수출 관련인데, 지금 이제 그 파란색 부분으로 봤을 때 수출은 지금 큰 변화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큰 변화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수 쪽하고 전체량은 올 초를 기점으로 해서 살짝 반등을 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꺾였다가 지금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봤었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철강주는 지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철강주는 후판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판 쪽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후판만이 지금 시황 개선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까지는 일단은 부정적이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일단 이쪽에 대해서는 시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에서, 그래도 최선호주를 뽑아낸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전체적인 시황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과 가장 밀접한 동국제강이 현재 철강 관련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2분기 조선업종의 실적 부진은 이어지겠지만 3, 4분기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최선호주로 동국제강까지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